이해는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 상생과 상극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자, 이들이 이제 서로의 관계에서 상생할 때도 문제가 있고 또는 좋을 때도 있고, 또 상극할 때도 문제가 있고 좋을 때가 있겠죠. 그런 다자 간의 관계에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아래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금뢰토생 호다금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이 토의 생을 원하지만, 토가 많으면,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이 묻힌다, 매립된다. 자, 여기 그래서 매는 묻힐 매, 매립될 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니까 토생금의 원리죠. 그러니까 금은 토에서 나오기 때문에 토의 생을 원하지만 토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금이 토에 묻혀버린다. 그러니까 생을 원하는 입장이지만 생이 너무 많았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토의 화생, 근데 화다, 토, 초 그랬습니다. 그죠? 자, 토가 화의 생을 원하지만 화가 너무 많으면 토가 그을린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의 어떤 따뜻함, 화의 힘이 곧 토의 지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생을 원하지만 화가 너무 강하면, 너무 많으면 토가 오히려 그을린답니다. 그러니까 토가 이제 화에 확 그을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자는 그을릴 초자를 썼습니다. 그을릴 초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을 원하는 입장에서 너무 지나친 생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생을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화래목생, 이제 세 번째입니다. 화래목생. 그 다음에 목다 화치. 화래목생 목다 화치. 자, 화가 목의 생을 원하지만 목이 많으면 화가 치열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목생화를 이렇게 원하지만 그 재료가 되는 목이 너무 많으면 화가 거의 치열하다. 치열할 치자죠. 그러면 불이 너무 거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생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네 번째를 볼까요? 자, 목례수생. 그러나 수다 목표. 자, 목이 수의 생을 원하지만 수가 많으면 목이 표류한다. 지금 여기 보면 표자는 떠돌 표자. 자, 그러니까 이제 수생목이 되는 건 좋은데 목이 이제 당연히 수의 생을 원하죠. 그러나 이제 수가 너무 많게 되면 목이 완전히 떠버린다는 거죠. 둥둥 떠서 떠내려간다. 홍수 났을 때 나무가 떠내려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재앙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을 원하는 입장이지만 또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까요? 술의 금생, 금다 수탁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수가 금의 생을 원하지만 금이 많으면
수가 탁하다. 탁은 혼탁할 탁.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금생수, 아까 말씀드렸던 금생수, 뭐 안반 지역에서 뭐 수가 팍 퍼져 나오는 수원을 가진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금이 너무 많으면 물이 맑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수가 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오히려 탁해지는 경우, 그거를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 밑에 볼까요? 자, 금능수생. 금이 수를 능히 생하지만 수가 많으면 금이 잠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생수가 이제 당연히 될 수 있죠. 금이 수원지를 가진 수. 그러나 오히려 수가 많으면 그 금이 오히려 물속으로 잠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은 이제 잠길 침자, 잠길 침자가 되겠죠. 침몰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그런 침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능생목 그랬습니다. 수능생목. 수가 능히 목을 생하지만 목이 많으면 수가 위축된다. 수생목해서 나무를 키울 수 있는데 나무가 너무 많으면 물이 적을 경우에 오히려 수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축할 축 또는 뭐 줄어들 축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물이 위축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생해 주려고 하는 오행이 이제 그 대상인 오행, 생해 줄 대상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생이 잘 안 되고 힘겨워하는 입장들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능생화 그랬습니다. 목능생화. 목이 능히 화를 생하지만, 자, 화하다. 화가 많으면, 자, 목이 불살라진다. 그래서 목이 목생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당연히 목생화가 기본이지만 화가 너무 거대하면 오히려 목이 남질 않고 모조리 불살라진다. 물론 이제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 불재료로 쓰긴 하지만, 자, 거대하게 이제 뭐 불이 세면은 오히려 목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이 꼭 목이 화를 생하는 거는 뭐 불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꽃을 많이 본 것도 이것도 화로 봅니다. 그래서 나무에 꽃이 많이 핀 것을 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것도 목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자가 되면은 아까는 뭐 불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불살라진 걸로 하지만, 이제 나무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나무의 결실이 적어지죠. 나중에 너무 힘이 분산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무 중에서 이렇게 꽃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피는 꽃들 있죠. 그런 거 보면 나중에 열매가 적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아는 벚꽃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꽃이 엄청 피죠. 그래서 이제 보면 나중에 그 열매의 버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꽃이 너무 지나치면, 화가 많으면 나무의 힘이 약해져 결실이 적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도 이제 자연현 섭리에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능생토. 네, 화가 능이 토를 생하지만, 자, 토가 많으면 화가 어둡다, 어두워진다. 자, 요런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화생토의 개념에서 이제 생해줄 토의 대상이 너무 많게 되면 화의 힘이 어두워진다 이런 거죠. 원래 여기서 그래서 뭐 이게 얼핏 보면 자연 현상에서 용례를 찾아본다면 뭐 이런 경우 있겠죠. 꼭 그게 이제 화가 어두워져 뭐 힘이 없어서 어두워진다기보다는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어두워지는 게 더 가깝긴 하지만 언제 보시면 이해가 쉽냐면요. 해질 무렵 이렇게 보시면 해가 이제 석양에서 질 때 이렇게 땅들을 쭉 한번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넓은 지역에서 해가 질 때 이렇게 보면 그 숲이 지고 토양이 좀 비옥한 그런 부분이 더 어둡습니다. 이렇게 벌판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땅만 이렇게 있는 곳보다는 이렇게 좀 땅의 어떤 지력이 좀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 곳들이 더 빨리 어두워지는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다화해 요 단어를 그런 데다 비유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볼 때 이제 해가 지면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목에서는 이제 토가 너무 많으면 또 불도 어두워질 수 있다. 토다화해. 요게 지금 나오는 목다 수축이나 뭐 화다 목분 수다 금침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사자성어들입니다. 이런 거는 꼭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내자로 돼 있는 것들을 변여문이라고 합니다. 변여. 변여문. 변은 이제 말씀할 변, 말 잘할 변자에다가 빛날 여자에다가 이제 그럴 문자를 써서 아름답게 잘 꾸민 글이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래서 변려문으로 구성을 된 글자들 4글자씩 뭐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이런 건 변려문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속담처럼 그렇게 많이 이미 익히 들으신 것들 말하고요. 이렇게 어떤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꾸며진 문장을 가지고 이해시킬 때는 변려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뭐 앞에서 쭉 넘어온 목다 화치 뭐 수다 목표 금다 수탁 목다 수축 화다 목분 뭐 토다 화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명리학을 이제 공부해 나가실 때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문장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아주 유익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능생금 토가 능이 금을 생하지만 금이 많으면 토가 약해진다. 자, 토생금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이제 금을 생하지만 이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이 너무 많게 되면 토의 지질이 약해진다. 언제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 그 개간지 같은 데 가시면 땅 속에 이게 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그런 땅들은 농사를 짓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돌들이 이제 농작물을 생장시키는 데 방해가 돼요. 토의 지질력을 약하게 해서 토가 결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개간 사업이라고 해서 흙 속에서 그 자갈들을 다 골라내죠. 그러면 토가 이제 좀 힘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그 개간 사업이 끝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뭐 작물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금이 너무 많으면 토가 약해집니다. 딱 그것을 여기 토능생금 금다 토약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능금목 목견금결.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금이 능이
목을 극하지만. 자, 목이 견고하면 금이 결손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금이 목을 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뭐 도끼 같은 걸로 나무를 이렇게 벌목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목이 너무 견고해, 딱딱하고 엄청 큰 나무예요. 그럼 오히려 금이 결손,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한 도끼로 거대한 나무를 찐다면 그 나무를 찌기가 어렵겠죠, 배기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극목이 이제 당연한 오행의 그게 원리지만, 목이 너무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으면 오히려 금이 망가질 수 있다. 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능극토. 자, 목이 능히 토를 극하지만, 자, 토가 중하면 목이 꺾인다. 자, 절은 이게 꺾일 절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당연히 아까도 이제 목이 토를 극해서 서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극토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제 너무 토가 중하다, 많다 이러면은 목이 오히려 꺾인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산사태 같은 거 벌어지면은, 산사태 토가 막 흘러내리죠. 그러면 목들이 어떻게 돼요? 다 휩쓸려 내려가죠. 그럼 이제 그때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목이 꺾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가 너무 중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이런 민둥산 같은데 외롭게 나무 하나 떨렁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 보시면 좀 외롭지 않나요? 이런 것도 토가 너무 중한데 목이 외로이 혼자 있어서 꺾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건 이제 좀 명리학을 더 공부한 물상적으로 이제 목강토산이라 해서 이제 좋지 않은 걸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토중 목절도 이런 것과 비슷하다, 이런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는 극수. 자, 토가 능히 수를 극하지만, 자, 수가 많으면 수다. 토가 떠내려간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토국수 제방을 통해서 물을 막아놓고 이용할 수도 있고 수를. 그렇지만 그 토국수가 가능해지는데,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홍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방이 무너지죠. 그럼 토가 유실되죠. 그래서 그 흐를 유자, 떠내려갈 유자,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토가 떠내려간다. 자, 그 다음에 수는 극화. 수가 능히 화를 극하지만, 자, 화가 치열하면, 화염자죠. 화가 이제 화염이 됐어. 너무 거대해. 그래서 치열해진 거죠. 그럼 수가 마른다. 자, 여기 보면 작자는 살을 작자예요. 살을 작자는 이제 사라진다. 너무 기온이 약해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말라 버리는 것처럼 비유한 거죠. 자, 그래서 수가 수극화 할 수 있는데, 그 능하는 대상인 화가 너무 거대하고 치열하면 너무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수가 수극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기로 말라버리죠. 자, 그런 것을 상정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화는 극금. 화가 능히 금을 극하지만, 금이 많으면 화가 식는다. 자, 여기 식을 식자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화극금을 해서 금을 많이 녹여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그 녹여야 될 대상이 금이 너무 많으면 화가 오히려 위축돼서 식어버린다는 거죠. 식는다. 그러니까 이제 용광로에서 일정한 온도 이상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으면 금이 녹지 않겠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상호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화극금은 이 오행 관계에서 극하는 관계지만 굉장히 유용성이 필요한 유용한 단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용한 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화극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금의 효용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철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뭐 칼도 만들고 뭐 그릇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화극금의 효용성은 매우 유용한 것이기도 해서 일견 화극금이지만 이 안에 화생금이 작용하고 있는 원리가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명량을 공부하면 12운성의 경금이 사화에서 생을 받는 그런 원리가 된다는 것도 이제 미리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수업이 더 진행되면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쇠우화. 자, 금이 쇠한데 힘이 없다는 거죠. 쇠한데 화를 만나면 필견소용, 반드시 녹는 것을 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화극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제 화가 와서 그 약한 금을 녹여버린다면 힘없이 다 녹아버리겠죠. 어느 정도 이제 화극금의 형태에서 화가 상대적으로 금보다 강할 때를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화약공수. 자, 화가 약한데 수를 만나면 필위식면, 반드시 꺼지고 멸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꺼질 식에 멸할 멸 그랬죠. 만날 봉자에 물 숫자. 자, 수국화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화가 이제 약한데 화가 힘이 있으면 수를 만나도 이제 꺼지지 않고 어느 정도 버티는데, 이제 수가 너무 약한 화일 경우 수를 만나면 반드시 꺼져버린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극을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약봉토. 자, 수가 약한데 토를 만나면 반드시 물이 막힐 것이다. 자, 그래서 필위어 이게 진흙 어자입니다. 진흙 어자에다가 이제 막힐 색. 자, 그러니까 수가 약한데 토를 만나게 되면 이제 진흙처럼 돼서 그 물길이 막히게 되겠죠.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행에서는 수라는 거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약해지면 토로 인해서 토국수를 받아서 물길이 막히는 것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어색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토세 복목. 자, 토가 약한데 자, 목을 만나면 자, 반드시 기울어질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필조, 여기 보면 기울어질 경자에 빠질 함, 이거 만날 조 이렇게 됩니다. 자, 반드시 만나게 된다. 자, 기울어짐에 빠짐에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요런 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토가 너무 약한데 강력한 목이 극을 해버리면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토질이 약해져 갖고 뭐 확 무너져 내리면서 뭐
싱크홀 되는 거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가 확 무너져서 집안이 무너져 내린 거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뭐 도시에서 싱크홀 나는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해할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토가 너무 약한데 이제 목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토양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이제 구멍이 난다, 기울어진다, 목이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약봉금 그랬습니다. 목이 약한데 자, 금을 만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필이 작절, 그러니까 베일작 꺾일 절이죠. 베일작자의 꺾일 절. 반드시 꺾일 것이다. 베이고 꺾인다. 자, 목이 어느 정도 아까는 이제 목이 너무 많으면은 금이 결손이 간다 그랬죠. 이제 반대로 이제 약한 목이 강력한 금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오히려 베이고 꺾이는 현상으로 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강금득수, 그 다음에 방좌기봉. 자, 강한 금이 수를 얻으면 그 기운을 꺾는다. 자, 그래서 강력한 금이 수를 만나게 되면 금생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강한 금이 그 기운을 잘 물로 이렇게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이걸 설한다. 그래서 이런 배설할 설자를 이런 설자를 쓰기도 하고 이런 설자를 쓰기도 하죠. 그 설자 설기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기운이 잘 빠져나와서 그 아주 예리한 그런 기운을 아주 부드럽게 기운을 이게 완만하게 만들죠. 기운을 꺾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건 금생수가 잘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수등목 강한 수가 자, 목을 얻으면 자, 방환기세 그 강한 기세를 만만히 한다. 자, 강한 수가 이제 자기가 목을 만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수생목을 할 대상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생목이 잘 이루어지니까 그 수의 강력한 기운을 좀 꺾으면서 완만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할 수가 있어요. 수생목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강목 득화 강한 목이 화를 얻으면 방설기용. 자, 그 기운을 그 강한 기운을 잘 아름답게 예쁘게 설한다. 설자 설명드렸죠? 여기 설 나왔네요, 드디어. 네, 설자. 자, 우리 이런 거를 어떨 때 보면 아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무가 꽃을 많이 얻으면 그 아름다운 기운이 진짜 이렇게 잘 나가서 설이 돼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죠. 그 방설기형이 바로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모기의 기운이 있을 때는 꽃을 얻으면 목생화가 잘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생화의 기운이 꽃으로 잘 핀다. 여기 꽃뿌리 영자가 붙었죠. 그래서 꽃필 영자예요.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기형 아름다운 기운을 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강화득토 방영기염이었어요. 자, 강한 화가 토를 얻으면 자, 방염. 자, 그 강한 기운을 불당길 염자예요. 불당길 염자. 이것을 수렴 거둔다 이거죠. 그래서 그 화의 기운을 잘 거두어 드린다. 자,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화생토가 잘 되니까 토의 오행으로 기운이 잘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화의 치열한 기운, 아주 강력한 기운들을 잘 거둔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제 화생토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념기염이란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화생토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토 득금. 자, 강한 토가 금을 얻으면, 자, 방화기환. 자, 그 기운을 완화한다. 자, 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강할 때 이제 토가 이제 통상적으로 볼 때 이제 토생금을 하는데, 그 토가 이제 너무 기운이 강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좀 완고하다 또는 뭐 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사람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토생금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기운이 완고한 그 토의 기운이 금으로 잘 흘러가기 때문에 아주 기운이 딱딱하고 좀 뭔가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기운들을 참 부드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완두날 완자를 써서 이제 좀 부드럽게 화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생토가 잘 이루어지는 걸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별려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행의 어떤 이론들을 서로 이제 한 번씩 쭉 설명을 하면서 상호 간의 관계의 상생상극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린 사자 네 글자로 이루어진 별려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가 단순히 생만 하고 또는 상극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막 복잡한 관계, 여러 가지 물상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어때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중화, 그러니까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어떤 이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뭐 생을 해주지만 너무 많이 생을 해줘도 문제가,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적당히 오해의 관계가 서로 상호 관계에서 순화되어 있는, 중화를 이루고 있는 단계를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리학에서는 결국 이런 오행의 기운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되 이렇게 중화된 관계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학이나 이런 데서 가장 이론 중의 핵심이 이제 중화된 오행의 기운,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상생과 상극의 기본 원리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서로 만나서 단순히 상생, 상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가장 안에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려문을 통해서 뭐 여타 다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우리 고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생상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충분히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